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교과서 속에 어떤 것들이 진화론에 그 잘못이 있는지 보기로 하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8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과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학과 과학과 철학은 본래 하나님을 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그 신학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마치 과학과 종교와 대립하는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뉴튼 이런 사람들은요,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예. 진화론의 출현으로 오늘날 기독교와 과학이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양심 고백을 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노벨상 수상자 리더트 골드슈미트는요, 한 세기 이상 진화를 연구했지만 아무도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조지 게일로드 심슨은 진화의 근거에 대한 탐구는 좌절되었다. 이제는 진화론의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는 게 명백하다. 의학 박사인 플라시머는 자연계에는 다윈주의적 계통 이론을 확증해주는 사실이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생물학자 루이스 부누르는요, 진화론은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이 이론은 과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종의 기원은 결국 지적 논리를 변환하게 하는, 따라서 도덕과 정치와 종교를 다루는 법을 변형시키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출현시켰다. 도입했다.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과학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켄 햄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과학 선생님으로 부임한데, 그래서 학생들이 수군수군 했습니다. 부임 첫날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햄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니? 그러자 학생이 과학 교과서가 우주와 생명체는 수억 수천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 진화는요, 과학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종교라고 믿게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는 과학이고 성경은 단지 종교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다 론자가 붙잖아요. 그 얘기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직 법칙이 아니에요. 이론은 가정입니다. 그럴 것이답니다. 법칙은 그렇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대 이론 싸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법칙과 이론의 싸움이 아니고 이론과 이론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교과서 속 진화론 무엇이 틀렸을까? 우리가 무엇이 틀렸는지 대표적인 8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8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밀러의 실험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유명하죠? 1953년 밀러가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끓이고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예요. 번개 등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합성되는지 실험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밀러의 실험을 공부하고요. 이 실험이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명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첫 번째, 원시 지구에는 밀러의 실험 장치가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냉각 장치를 세팅해 놓고 인위적인 번개. 그러니까 밀러의 실험 장치가 원시 지구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실험에서 D형 아미노산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생명체에는 존재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었다. 실제 생물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아미노산은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너무 인위적이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냥 실험이었다. 결론을 내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원시 세포의 기원인데 단순히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자,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라도 자, DNA와 최소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라도. 근데 이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저기 숫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10의 50승. 그러니까 10 해놓고 뒤에 공이 50개야. 분의 1 거의 제로에 가깝다. 우리는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부품들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척척척척 하고 보잉 747 여객기를 조립할 확률보다 낮다. 그래도 감이 안 오나요?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이 보잉 747 여객기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항공기 부품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척척척척 하고 보잉 747기 한 대를 만들 확률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낮은 확률이라도 오랜 시간 수십억 년 동안 이 확률이 계속해서 확률 싸움을 하면 세포 하나가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제가 다음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질서도와 무질서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 왕복선이 실제로 공중 폭파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폭파될 때 자, 질서도가 높을까요? 무질서도가 높을까요? 폭파될 때 그 잔해들이 막 질서 정연하게 폭파되나요? 아니면 무질서도가 높을까요? 예, 이과가 아닌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겠죠? 무질서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높을까요? 질서도와 무질서도 비교해서 무질서도가 어느 정도나 높을까요? 한 10배? 한 100배? 1000배? 아니요. 무한대, 거의 무한대 정도로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도가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폭파된 저 우주 잔해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쌓일 수 있을까요? 에이, 수십억 년 동안 시도하면 폭파시키고 수십억 년 동안 하면 한 번쯤은 저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된다는 게 이거보다 확률이 낮아요. 저렇게 동전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렇게 질서도 있게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낮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인류의 진화 해가지고 원숭이부터 침팬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가지고 현대인까지 이런 그림 많이 보셨고 또 왼쪽에 보면 해켈의 배아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도롱뇽, 말, 닭, 돼지, 개, 사람 이렇게 해놓고 배아 초기 때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조상이 같다. 예, 진화됐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배워왔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해켈이요 이 배아 그림을 위조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작된 거라니요. 조작된 거. 실제 배아의 모습과 해켈이 위조한 배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1995년 9월 5일 해켈의 배아 그림이 과학 사기임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여전히 이 해켈의 그림을 통해서 진화됐다. 생물이 진화됐다. 조상이 같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헤켈이요, 양심 고백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아 그림 조작에 대한 고백을 인정함으로 나 자신은 비난을 받아 파멸당해야 마땅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죄를 지은 다른 수많은 동료학자들과 함께 일말의 동정을 받아야 함을 또한 고백한다. 최상급의 생물 교과서, 논문, 신문 등에는 비슷한 수준의 조작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 모두는 정확하지 않고 다소 치우치거나 편중되거나 조작되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죠. 목사님들도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하면 뭔가 신성하고 뭔가 종교인들 보면 뭔가 신성할 것 같은, 그 다음에 카톨릭 교인들한테는 교황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보다는 뭔가 더 거룩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황님 손 한번 악수하면 내가 평생 손을 닦지 않을 거야, 막 거룩한 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과학자들도 오류가 있고, 예, 조작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과학자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요, 과학자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이 모두 과학적일까요? 자, 과학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옆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영진 형제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사실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겠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주로 서양인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요, 동양인들은 여기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건 동의하세요? 아, 마음은 없어. 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 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셔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를 오류에 빠뜨릴 수 있는가. 자, 과학자들의 편견. 대답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인들은 과학자라고 하면 몇 가지 특징들을 생각하는데 편견이 없을 것이다, 객관적일 것이다, 사실을 말할 것이다 등이다. 그러나 편견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적인 면과 신념적인 면이 매우 많이 섞여 있다.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자, 이론이란 얘기는 과학적 측정 방법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사람 진화된 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신념,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는 과학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은 종교인 것 같고 그냥 믿어야 되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과학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 세계관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안 믿어져. 야, 뱀이 말하는 거 봤어 너? 이 멍청아. 그건 그냥 상징이야. 이소무화처럼 그냥 그건 동화 같은 거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쓰여진 거야. 야, 홍해가 물이 어떻게 갈라지냐. 그건 그냥 상징이야. 교훈을 주려고 우리에게 말한 거지 실제로 갈라진 게 아니야. 그렇게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 갖게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그 생각의 틀이 형성되면요, 거기에다 어떤 말씀을 집어넣어도 얘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손 벗어나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요, 교회 떠납니다. 신앙 떠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다음은 시조세인데, 교과서를 통해서 시조세가 파충류와 조류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야, 봐봐라. 이런 특징이 있지 않냐, 시조세에. 화석이 있지 않냐. 여러분, 화석이 있다는데 안 믿는 학생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다 믿게 되는 거죠. 시조세의 화석은 1861년 독일의 조른호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대표적인 중간 단계 종으로 선전되었다. 과학 교과서에서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척추 동물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중간 단계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세 가지인데요. 얘는요, 새인데 파충류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꼬리에 긴 뼈가 있다. 원래 새는 꼬리에 뼈가 없는데 얘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부리 속에 이빨이 있어요, 새가. 그리고 날개 끝에 발톱이 달린 3개의 발가락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딱 제시해 주니까 중간 단계 같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자, 왜 틀렸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틀린 이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새의 화석이 시조새 화석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다수가 발견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그것도 다수가. 그러니까 조상이 더 위층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거나 이빨을 가진 조류가 존재합니다. 시조새에게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위는 조류인데 이빨이 있습니다. 호아친이라는 새는요, 날개 끝에 발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시조새처럼 중간 단계 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멸종해서 화석으로만 발견된다. 그럼 과학자들 분명히 얘네들도 중간 단계 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반면에 거북이, 익수룡 등 이빨이 없는 파충류 역시 중간 단계 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조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일 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즉, 조작됐거나 자료나 연구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타조가 멸종돼서 시조새처럼 화석으로만 오늘날 발견된다. 그럼 과학자들 아마 중간 단계 종이라고 말하기 딱 좋은 게 타조예요. 타조. 그렇죠? 퇴화된 날개, 땅에서 살기 좋게 진화된 튼튼한 다리. 그러니까 얘가 화석으로만 발견되면 야, 이건 중간 단계 종이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국제 시조새 학술 회의에서 시조새를 완벽 비행이 가능한 멸종된 조류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진화론자인 홀등은 물대새의 일종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파충류와 조류는 해부학적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특징만 가지고 중간 단계 종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신체 구조들이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진화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그 진화를 이어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진화되려면 신체 구조가 하나씩 진화되면 안 돼.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돌연변이지, 그건 진화의 연속적인 진화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중간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종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안 됐지만 모든 신체 구조들이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인류도 보면 뭐 다양하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굵기, 예, 그렇죠. 예, 곱슬머리, 쌍꺼풀이 있냐 없냐, 피부 톤도요, 뭐 갈색 톤, 갈색에서 조금 밝은 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명한 진화학자 로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쥐라기의 새, 시조새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의 직접적인 조상이나 후세에 알맞는 새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조류 전문가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의 기원은 대부분 추론에 의한 것이다. 파충류에서 조류로 발전되었다는 현저한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상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모든 신체 구조가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아까 제가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연속적인 진화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조새만 발견되면 되는 게 아니라 파충류와 시조새를 연결해주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종들이 발견돼야 되고, 또 시조새와 새를 연결해주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종들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조새만 발견되면 안 되고.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새도 중간 단계가 아닐 뿐더러 중간에서 중간 단계, 또 그 중간에서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의 종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물고기와 파충류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무수히 많이 발견돼야 돼요. 이런 애 한두 개만 발견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망둥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망둥어가 중간 단계라고 합시다. 그냥 합시다. 그럼 걔만 발견되면 되는 게 아니라 망둥어와 물고기를 연결시켜주는 수많은 중간 단계 종들이 발견돼야 되고요. 망둥어와 도마뱀을 연결시켜주는 수많은 중간 단계 종들이 화석으로든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로든 발견이 돼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어요. 160년 동안 땅 파봤는데 없어요. 이런 중간 단계 괴물들이 연속적으로 무수히 많이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화석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는 것도 진화론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중간 단계는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다른 종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살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로 발견됐다는 것은 진화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 그 진화의 조상이면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맞아요. 그래야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슬러켄스, 그 다음에 투구새우, 투구개, 마기상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럴 리가 없는데, 진화가 맞는데 왜 얘네들이 살아있지?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였다? 살아있는 화석. 아이고야, 앞뒤가 안 맞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맞을 거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과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굴드라든지 엘드리지 같은 이런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틀렸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창조를 믿냐? 절대 안 믿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그건 싫거든.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진화론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자연 선택설은 틀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단속 평형설이라는 진화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괴물 이론, 돌연변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왼쪽 나비처럼 연속적인 진화, 이거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인데 이건 틀렸다는 거야. 중간 단계 종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래서 오른쪽 나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나비가 알을 깠는데 회색 나비가 태어났대. 회색 나비가 알을 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태어났대.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진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 공룡이 알을 낳는데 그 알 속에서 어느 날 다른 종, 병아리가 태어난 거야. 이 다른 종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에서 종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생물이 진화됐다. 정말 코미디죠.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의 증거 화석은 17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물은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진화론 학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은 학설이 단속 평형설이다.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 진화를 주도하고 다시 평형을 이어간다는 이론으로 일명 괴물이론, 돌연변이 이론으로 불린다. 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과학적인 사실일까? 그것들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 몸에 기형세포가 하루에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30개 이상씩 생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저하되면 그 기형세포가 나중에 이게 암세포로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기형세포가 날마다 몇십 개씩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냐면 적혈구, 백혈구, 경찰들이 걔네들 다 잡아먹어서 그래요. 우리 몸이 그것들 다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세포가 기형이 되면요, 우리 몸은 세 가지 솔루션이 작동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가 복구됩니다. 치료가 돼요. 두 번째는 세포 스스로가 자살해버립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해버려요. 세 번째는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 절대로 다른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럴듯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